위해서 만드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청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청춘의 사회자 복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지 어색 돋는 대화는? 너무 오랜만에 봤나봐요. 그럴 리가 우리가 없는데. 그 팟캐스트를 2회까지 진행했는데 혹시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팟캐스트라는 것을 하고 있다며 널리 홍보하였지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 한번 들어볼게라는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그래서 제대로 아직 반응은 못 들어봤고요. 아직 2회니까 좀 더 널리 홍보를 한 다음에 다음에는 꼭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홍보는 했는데 반응은 어떤지 아직 들어보진 못해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댓글 보니까 제가 언급이 돼 있는데 수리씨 인기 터지시던데. 아니, 인기는 잘 모르겠고 보니까 댓글 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누굴까?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부담스럽네요. 수리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활약? 네, 저번에 내가 활약을 했나? 뭘 활약했지? 많이 했죠. 밝아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1회와 2회 분위기를 비교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팟캐스트 재밌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회 녹음인데 오늘도 잘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게스트로 다른 분들도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청춘 3회 오늘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야기를 할 건데요. 21세기 우리 대학생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88만원 세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등록금 1000만원 세대, 편의점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99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공립대 115%, 사립대 80.7%, 전문대학 90.4%라고 해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5.9%인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상률이고 이른바 미친 등록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가 등록금 문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싼 이자의 학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의 차이만 있을 뿐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반값 등록금이 대선 공약으로 이슈가 될 만큼 등록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청춘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 그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와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대안순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을 대출받는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는 데 힘들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출자 2,400명을 조사한 결과 28%가 학자금을 대출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상환이 부담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빚진 돈은 평균 1,50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한때 반값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쟁이 신세가 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재찬 기자입니다.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장학재단, 등록금 낼 돈을 빌리려는 상담 신청이 줄을 잇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안 되거나 받아도 금액이 부족한 학생들입니다. 거의 1,000만 원 정도 식비랑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학생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도 힘든 게 보이는데. 대학 3학년생인 문지은 씨가 지금까지 받은 학자금 대출은 2천만 원. 앞으로 졸업하고 갚을 일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이제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벌써부터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 2학기만 39만여 명, 학생당 평균 34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가 된 경우도 지난 2010년 2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조건이 안 돼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부업계라든지 사금융업계에 아주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정부 지원 학자금 저리 대출을 활용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0만 원. 등록금이 OECD 2위 수준인 현 상황이 계속되는 한 빚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네,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올해 6월 달에 대교연, 그러니까 대학교육연구소에서 한국장학재단에 2005년 이후로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 공개를 하라고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흔히 이제 대학생이 3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반절인 148만 2천 명이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12조 3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05년에는 이제 5천억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학자금 대출 규모가 9년 만에 24배나 증가를 한 거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수도 2005년에 18만 명, 숫자가 굉장히 좀 그러네요. 여기에서 8배 늘어난 이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8만 명이나 되고, 또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이제 신용 유의자라고 등록이 되는데, 이 인원도 이제 4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신용 유의자라고 딱지가 붙은 대학생들은 5명 중에 1명이 그 지고 있는 빚 자체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정말 그냥 졸업하자마자 거의 빚 더미에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당장 졸업하면은 신용유의자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는, 저 되게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해설을 하면은, 그 이제 2010년, 21년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2012년에 이제 정부가 계량주의적인 대안으로 국가 장학금 제도를 이제 더 내놨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각 대학 재단이나 또 등록금 동결 인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자가 이때 정말 잠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잠시 감소를 했었어요. 근데 2013년 이후로 이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또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일반 대출이랑 그다음에 든든 학자금 대출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든든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든든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취업 후에 기준 소득 이상이 되면은 상환을 시작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고, 저도 이제 이걸로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구 소득이 7분위 이내 그리고 C학점 이상 맞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번 학기에는 금리가 2.9%로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 학기별로 금리가 변동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금리는 이제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금이 비싸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든 갚아야 할 빚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작년 이제 11월 달에 SBS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금리 얘기예요. 사학연금공단, 그러니까 사립학교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가입자 자녀 3만 8천 명한테 1,300억 원이 넘는 학자금을 연금 적립금이 아니라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공무원 연금공단도 정부 지원으로 해마다 20만 명에게 7천억 원이 가까운 이런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한국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그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잔액이 4조 2천억 원으로, 정부가 매년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투입하는 그 세금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이제 그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일반 우리 같은 이제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은 공무원 자녀들을 무이자로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식들은 2.9%, 이전에는 더 높았으니까 그 이상의 이자를 내게 하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이 학자금 대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었던 거죠. 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현황은 요새 이렇습니다. 뭐 다들 이제 자기 생활에서 있는 일들이라서 뭐 친숙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7월 9일부터 다시 대출이 시작이 할 수 있게 이제 신청 시작이 됐는데, 참, 여러분들은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시나요?
아니 저는 대출은 안 받고 아, 부럽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국립대학이니까 되게 축복받은 겁니다. 싸긴 한데 이게 이제 등록금 대출까지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내는 등록금 액수가 뭐 국립대라도 대출 안 받는 정도로 싼 거지. 그쵸. 뭐 그렇게 엄청 싼 저번 것도 화에서 아니라서. 얘기했듯이 그것도 또 전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싸지 않은 저는 대출 받아요. 부모님한테 동병상련. 부모님한테 등록금 내달라고 얘기하기도 죄송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빚이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는 되고 다음이 마지막 학기인데 그것도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정부 지원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대출해준다는 거예요? 무이자로? 네, 그러니까 세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은 저희가 금리가 있어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가잖아요. 근데 이 이자라는 게 결코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이자로,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세금을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불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학연금공단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연금공단이고,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이에요. 그렇군. 그렇습니다. 그 학자금 대출이 보통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든든 학자금 대출이랑 아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인가 그 네, 두 가지 맞아요. 보통 많이 할 텐데 그 든든 학자금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한창 논란이 됐던 그 학자금 대출일 건데 아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학생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실제 그 대통령 선거 나갈 때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공약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 처음에는 진짜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아니 반값 등록금이래. 그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게 그 대출 제도를 좀 좋은 대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는 아마 든든 학자금이 아니라 ICL이라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ICL 그때가 아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인가? 예,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맞아요. 한창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C학점이고 뭐 지금 뭐 소득분임 이런 거 떠나서 막 성적이 뭐 B학점 이상 돼야 되고 또 복리. 예, 이자도 복리 이자로 하게 했었고 또 아마 거의 한 그 이자율도 한 7%? 그때 당시 아마 2009년인가가 아마 7.9%인가 6.9%인가 아마 그 되게 정도로 높았어요. 거의 뭐 사채 수준으로 처음에 냈던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부분 문제 있으니까 자르고 해서 나온 게 지금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까지만 해도 계속 그때도 이제 5.9%였는데 이자율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 지금 대출 현황이라는 게 그 학생들 자체가 지금 일단 이 148만 명이나 많이 지금 대출을 하고 있고 거의 300만 대학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48만 명이면 거의 절반이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죠.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걸 당장 취업을 해도, 그러니까 취업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취업이 돼도 이거를 바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1,000씩은, 그러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400~500씩 나오는데 그러면 4년을 다니면 그 돈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 2학년 때는 부모님이 그래도 그때는 정말 지금도 애취급을 하시긴 하지만 그때는 더 애취급을 해가지고 애가 무슨 돈을 버냐 이러면서 이제 알바도 잘 못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등록금을 그 당시엔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빚을 좀 안 줬는데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먹고 상황을 알고 이런데 집에다 손 벌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바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사립대학교 등록금이라는 게 알바로 충당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00인데 이걸 어떻게 방학 동안 일을 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400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쌓여서 또 1000 가까운 단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팟캐스트를 듣는 대학생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다음 얘기가 피해 사례라든지 뭐 이렇게 대학생들 아픔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만 해도 아파 이미. 되게 엄청나게 아파. 많이 나올 것 같아. 아프니까 청춘은 무슨 정말 아파 죽겠구만. 다음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들의 고통과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강원 강릉시에서 대학생이 연탄가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에는 학자금 대출 서류가 발견됐고요. 같은 해 대구에서는 휴학 중인 여대생이 주택가에서 목매에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대생은 학자금 대출 700만 원을 갚기 위해 직장을 구해왔지만 구직에 실패한 뒤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 고지서가 고시원으로 날아오자 빚 독촉하는 이들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거주지를 고시원으로 옮긴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노숙 생활을 하는 것보다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고시원을 방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직업 삼아 빚을 탕감하기도 하는데요. 하루 아르바이트를 3, 4개 해서 100여만 원을 벌어도 이자의 원금, 생활비로 빠듯한 상황이라 미래가 더욱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중 일부는 빨리 빚을 갚고 취직에 신경 쓰기 위해 유흥업소에 가기도 하고 불법 다단계 업체나 스포츠 경매 사이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중 45%는 빨리 취업하기 위해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자신감 및 취업 의욕 상실, 경제 조건을 고려해 진로를 변경하고 우울증 등 심리기능 저하, 취업이 잘 되는 분야로 진로 변경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장학재단의 2005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148만 명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8만 명이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이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유의자는 신용불량자를 순화한 말인데요. 이렇게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 중 20%는 빚이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고 4천만 원이 넘는 신용유의자도 61명이 된다고 합니다. 연체자 수, 연체 잔액이 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등록금 마련을 위해 결국 제2금융권을 찾거나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대서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과 이로 인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자금 대출자들의 채무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빚이 발생한 이후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청년층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 피해 사례 여기도 나왔지만 그 묻지마 지원하고 아무데나 막 취업하고 이것도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막
앞에 나온 것처럼 정말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막 이런 사례도 정말 많고, 예전에 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등록금 되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나서 목숨 잃고 막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거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대학교를 가고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러려고 사실 공부를 하는 건데, 묻지마 지원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대학교를 다니는 목적에 완전 벗어나서 정말 그냥 살려고 아무거나 막 하는 이런, 도대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나은 일거리, 자기 적성을 실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를 하는 빚을 갚으려고 결국은 아무데나 취업을 해버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하네. 그리고 또 저는 이거랑 생활비 대출도 같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받았던 건 아니고 저번 학기에 생활비 대출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씩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가 사는 자취방이나 이런, 그러니까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기 생계 자체를 다 한꺼번에 자기가 꾸려야 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도 안 나오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러니까 정말 막 삼각김밥 막 이런 거, 컵라면 이런 걸로 정말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뜬금없는 사고의 전환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정말 그 좋은 노래 들으러 가고 공연 보러 가고 이런 게 전체가 다 모여서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이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등록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좀 망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등록금이라는 그 제도. 그리고 이거를 등록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등록금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됐고 물론 이슈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유머 사이트 이런 거 자주 들어가는데. 어딘지 알아요. 어디? 난 알지. 일을 시작하는데? 거긴가? 일배 말고. 네. 그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라는 제목의 그 글이, 나 봤다. 그 사이트에 베스트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 베스트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어떤 대학교 선배랑 후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대학교 선배는 이제 어디 되게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 것 같고, 그 후배는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선배가 후배들 찾아와서 뭐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요즘 애들은 도전 정신이 없다. 그놈의 도전 정신. 네, 요즘 애들은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그런 청년 20대 30대 그런 청춘을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후배가 발끈한 거죠. 도대체 우리들이니까 왜 도전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잃을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뭔가 실패를 하면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왜 잃을 게 없냐 청춘 그 나이에 지금 잃으면은 아무것도 나중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도대체 도전하는 그 망한 시간 누가 네, 책임져 그러니까 주냐며. 그 청춘 동안에 그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보는 그 과정에서 도전을 했다 망하게 되면 정말 그 청춘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며 그 도전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전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긴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 너는 우리 기업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봐 도전하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선배한테 도전하니까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재미없게 얘기했네. 이건 직접 한번 그 사이트를 언급을 할 수가 있나? 뭐 언급해도 상관없나? 근데 그거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딴 데도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난 그거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전 딴 데서 봤거든요. 오늘의 유머라고 되게 재밌어요. 아, 네. 이런 간접 광고. 오늘의 유머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 요즘 이 대학생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너네들 대학생들 나중에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갚아라. 내가 그 전에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학교 다니는 동안은 내가 덜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조삼모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갚든 지금 갚든 사실 어차피 등록금 갚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런 명목을 이야기한 건 아마 거기서의 이야기는 일단 젊고 너네들 나중에 취업해서 열심히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등록금 자체는 굉장히 비싸고 등록금 그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갚지 못하는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런 갚지 못하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빚을 계속 만들게 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비상식적이고 술이 아니야 이제 빚 권하는 사회. 지금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빚 권하는 사회 아까 빚 권하는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빚 권하는 사회 자체가 지금 대학생뿐 아니라 5만 대가 다 빚을 되게 많이 권하고 있잖아요. 뭐 집을 사는데도 빚을 지라고 그러고 차를 사는데도 빚을 지라고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매번 카드 긁는 것마다도 항상 빚이잖아요. 신용카드는 빚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 자체에서 좀 그러니까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간단한 뭐 이런 살면서 빚을 아예 안 지고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빚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학생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좀 대학생한테도 그렇고 뭐 그냥 뭐 사회 직장인들한테도 그렇고 뭐 심지어 노인들한테도 그렇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되게 전부 전반적으로 다 이 자체가 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막 뭔가를 빼내려고 하고 뭐 빚을 지게 해서 막 착취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부는 되게 싫어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들어온 것도 솔직히 집에서 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대학교에 굳이 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과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대학교 자체가 사실 요즘에는 아무나 다 가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대학생이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 전공 공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뭐 다양한 경험들도 필요하고 또 그 경험들이라고 할 거면 뭐 아까 뭐 문화생활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문화생활도 문화생활이고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세상에는 많이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문화도 있고 사회적인 면도 있고 정치적인 면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각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쵸, 빚 갚는데 너무 달려야 하니까. 예.
까딱 계속 잘못하면 넘어지고 이러니까 사실 좀- 다른 데를 볼 여유조차 없죠. 예, 이 학자금 대출 문제가 뭐 현황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피해 사례도 얘기했는데 이 피해 사례는 단순히 이제 돈 못 갚아서 힘들다 이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힘든 게 왜 힘드냐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알바를 하고 그 돈 그 공부도 하고 이런 고충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또 다양한 부분에서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학자금 대출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네. 전혀 스무스하지 않아. 예, 딱 부러지는 진행이 아주 좋습니다. 아, 내 차례네. 그 해외 사례 얘기를 하는데 해외 사례가 사실 저번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도 해외 사례는 사실 엄청 뭐 볼만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해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으니까 배우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해외 사례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향성 정도는 참조할 수 있겠죠. 그 해외 사례 얘기를 좀 저는 이제 일단 영국에 대한 해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3학기에 3년제로 되어 있고요. 그 영국 학자금 대출은 수업료랑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로 우리나라랑 좀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이제 영국 정부가 매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그 2009년 9월 1일부터 그 2010년 8월 31일까지 분할 납입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시작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5.7%로 이제 확정한 거랑 좀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 학자금 대출은 이제 졸업 후 직장 취업과 이제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수입에 근거해서 상환을 시작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졸업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갚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취업 후에 이제 상환하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좀 연봉 얘기 다시 하면 그 이때 연봉이 이제 취업 후에 상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 연봉이 15,000파운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제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낮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그 시점으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켈리 씨가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자꾸 독일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 독일이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대체 왜지? 독일어라도 이제부터 배워야 하나? 네, 그 독일은 저번 화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등록금이 모두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 학자금 대출 이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형편이 안 될 때 그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출과 보조금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또 있는데 그걸 줄여서 이제 흔히 밥획이라고 한다고 해요. 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으로는 밥획이라고 하고 옆에 영어로 영어 독일어인가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독어를 잘 못해서 여기 점점 찍힌 게 왜요? 독일어 발음이 희한하더라고요. 밥획. 배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밥획이라고 합니다. 춤 튈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바펙 대출은 보통 이제 절반이 무이자 대출로 제공이 되고 또 다른 절반은 대학생에게 보조금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금은 대출자가 졸업 후에 일정한 수준 이상, 그러니까 소득을 얻을 때부터 다시 갚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든든 학자금 대출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이제 보조금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43유로,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고, 학생들은 계산에 따라서 최소 10유로 이상의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10유로처럼 적은 보조금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바펙 대출을 받기만 하면은 뭐 전화비나 텔레비전 수신료나 이런 요금들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그런 금액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출을 받는다라는 개념이랑은 전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바펙 대출은 적어도 이제 2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이 있죠. 뭐 C학점 이상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정해진 최소한의 성적이 여기 이제 넘어야 되고, 강의 출석과 증명이 요구된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바펙 외에도 독일 재건은행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거나 또 다른 장학금을 통해서 학업에 필요한 자금들은 다 될 수가 있고요. 이 독일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이런 거는 이제 인력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지하고 일자리에서 학비를 버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유능한 인재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제 필요한 산업 현장에 자리를 잡아야 기업과 국가에 유익하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대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학업에 집중되지 못하는 환경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우리 기본 이제 5년, 6년 학교 다니잖아요. 대학교를.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유럽사의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영국, 독일 비롯한 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제 등록금이 없거나 저렴하거나 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에서 충분히 물론 국공립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많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그 평등함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언제나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대학 교육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 대학의 입장은 철학의 차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명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초반에 이제 해외 사례 얘기 언급하면서부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 철학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 얘기하려고 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자체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려면 그 받는 이제 취업 후 상환이니까 취업 후에 이제 등록금을 갚으려면 이제 그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 돈이 일정의 액수가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그 월급 통장에서 월급 넣어주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넣어줄 때 세금도 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서 월급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월급 넣어줄 때 그 갚아야 될 돈도 따로 떼서 이제 회사에서 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회사에서 되게 많이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도 다 해야 된다고, 회계적으로 좀 짜증난다고.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돈도 따로 떼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학재단에서 할 일을 네, 회사에 떠맡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많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아까 뭐 300만 중에 148만 명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쵸. 직장인들이 다 그걸 해줘야 되니까 세금만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통장에서 떼야 될 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될 돈도 이제 회사에서 떼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해서 그 회사의 고충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아까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제도 자체가 조금 허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좀 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좀 그냥 당장 좀 모면하려고 만든 좀 그런 제도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뿐 아니라 아까 뭐 학자금 대출 자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뭐 비학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하는 건데 도대체 장학금 받는 것도 아니고 왜 학점이 비학점 이상이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학생이라서 그런 건가? 왜 뭐 지금도 C학점 이상인 건데, 아니 F를 맞든 D를 맞든 아니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학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보통 어떤 대출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지잖아요. 학점이 신용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학점이 한 B는 B학점 이상은 돼야 어디 좋은 데 취직을 할 거 아니냐, 그래야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빌려주지 말든가. 근데 F는 좀 너무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한 건 너무한 건데. 왜냐면 그거잖아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F 학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기가 수업을 안 나갔다는 거고 그 사람이 그만큼 성실하지 못하다는 건데. 아니지, 원래 F 학점이라는 거는 왜냐면 수업을 안 나가야 F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러니까 아닌 지금 것 같아요. 인식에서는 F는 웬만하면 안 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아무튼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겠다는 애한테 왜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F든 뭐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어쨌든 이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를 맞든 뭘 맞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F를 딱 한 번 맞아봤는데 그때 왜 맞았냐면 그냥 한 번 맞아봤어요? 네, 딱 한 번 그렇구나. 맞아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네. 그 수업을 출석도 다 했고 내라는 것도 다 내긴 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진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마지막에 시험지 이제 기말고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교수님 수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남는 게 없다고 막 엄청 막 그 별 길지도 않은 직언, 막말 막 이런 걸 썼거든요. F. 근데 그런 말을 쓰면 F를 줘요? 그런 말 쓰면 F를 줘요.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을 대준다는 게 너네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네한테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테니까 너네는 무사히 졸업해서 나한테 그만큼을 갚아.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F 학점을 맞는 학생한테 돈을 주기가 싫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그게 자체가- 속내인 거죠, 속내. 네, 그러니까 그거 이게 자체가 이 속내고- 학자금 대출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내는 그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원래 얘기할 때는 너네들이 대학교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 다녀, 취업한 다음에 갚아라, 이렇게 해서 뭔가 라고 좋은 얘기를 뜻으로 얘기를 해놓고 해놓고, 알고 보면 속내는 저런 거지. 내가 니네 돈 뽑아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투자할 성적도 테니. 좋아서 좋은데 취직하고 너의 이런, 적- 그래서 적당한 내한테 돈을 가능성을 줘,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웬만하면 출석만 해도 10불은 나오지 않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잘났네. 그리고 아주 제 친구 잘났어. 중에 한 명은 아니 진짜 성적이 아니 웬만하면 좋아서 걔도 잘났어. F를 받았는데 걔가 F를 받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반절 이상의 F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엄청 깐깐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F를 준 거예요. 그냥. 출석이 다 되는데. 네, 출석 다 하고 과제 다 내고 시험 다 봤는데도 F.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F가 다 같은 F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그냥 수업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만 F를 많이 받으니까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돈 주기 싫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그렇군.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군. 네, 다음은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얘기하기 전에 아까 학자금 대출 제도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만들어진 거 상황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계획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2008년 2월까지만 해도 이제 막대한 재정 수요, 뭐 도덕적 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MB 정부 당시에 이제 대학 정책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그 교육 이념이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같은 그런 거. 근데 그러고 난 다음 2009년에 이제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상황을 또 잠깐 보면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이 5년 3개월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 재학 중에 39.3%가 휴학 경험이 있는데, 그 휴학 사유의 두 번째가 학비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뛰느라고 휴학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 당시 기존에 있던 학자금 제도에서는 재학 중에 휴학을 한 학생은 졸업 후에 1년이 딱 지나면, 유예기간 지나면은 원금을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문제가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나 심해지는 계속 상황이었는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당장 뭐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당장 어디든 막 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나마 취업이 또 안 되는 학생들이 그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원금 상환을 못해서 신용불량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불자가 된 학생들이 이제 2006년에는 670, 2007년에는 3,726, 08년에는 이제 10,000명, 13,000만 이렇게 쭉쭉 계속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을 없애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신불자로 이제 전락을 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하는 그런 거라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내막을 또 보면은 이 당시에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여론이 정말 심각하게 나빴어요. 다들 좀 기억이 나실 건데, 그래서 이때 서민 달래기 정책으로 한답시고 이제 정치적으로 딱 고려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거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정수요 어쩌고 저쩌고 도덕적 해이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던 이런 거에서 갑자기 이제 필요해졌으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급선회를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도입이 됐지만, 대학 정책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이런 교육 이념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등록금 규모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도 그 당시에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대출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말거나 대학 당국이 등록금 인상을 계속 올릴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빌려주려면 여기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졸업을 한 대졸 학생들은 또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오늘과 같은 상황이니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처럼 또 상황이 악화돼서 여전히 학생들은 5년, 6년씩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면은 신용유의자 또 계속 양산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자금 대출을 뭐 어떻게 좋게 만들든 뭐 이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거고, 빌려주는 건 언젠간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왜 국가장학금 늘려가지고 뭐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겠니 어쩌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2011년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립대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을 늘리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완전 뻥튀기 해서 적립 2월금 과도하게 남겼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막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놓고도 대학은 그러면 뭐 등록금 낮출게 이래고 뭐 1% 2% 정말 조금씩 내려놓고 막 최초로 인하를 했다니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생색내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정말 이것도 역시 상식인데,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일단 그 구멍부터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뻥튀기 되고 허투루 쓰여지는 일단 이런 예산부터 잘 찾아내서 등록금 자체를 일단 낮추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그 반값 등록금 그런 식으로 낮추고, 결국은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대출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우는 거고, 빚이라는 건 결국 다 학생들이 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는 건데, 그거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는 등록금, 그러니까 지금 새는 돈을 막아서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학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등록금액 자체를 낮추고, 뭐 더 나아가면 뭐 무상도 좋고, 뭐 그렇게 해야지 대출을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등록금 문제 자체 해결은 액수가 문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액수, 그러니까 등록금 액수도 자체도 낮춰야 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출 제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수정이 필요하긴 하죠. 자체도 너무 대출 제도가 막만 좀 들어가지고. 불합리한 것 같고. 조금씩 아무튼 고치고 이제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대출을 안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육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대출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등록금액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뭐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소득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같은 대출 제도로라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 제도인 것 같아서, 대출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등록금액 자체는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대출해주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안 받을수록, 특히나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너무 시장, 대학 자율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일단 구멍부터 막는다라고 얘기한 비유도 좋았는데, 이게 또 다른 걸로 좀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깨진 독 자체는 지금 이 현재 그 우리나라 교육 정책 자체가 좀 깨진 독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어차피 교육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제도 무슨 정책을 뭐 계속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속빈 강정 같은 정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깨진 독을 자체를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라고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 그런 변화를 하는 독을 좀 일단 구멍을 좀 막아야 우리나라 정책들 자체도 뭔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뭐 대안이라고 해서 너무 간단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등록금 대출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제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대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미리 좀 등록금액 자체를 좀 빌려주고, 그 대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아무튼 어느 직장이든지 들어가서 그 후에 이제 이자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그 전에 내가 썼던 돈을 나중에 갚는 것 뿐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대안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아까 전에 잠깐 뭐 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성적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 성적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없어진다는 건 결국 그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B학점 이상, C학점 이상이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그 사람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따지면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성적 그 자체도 아마 그 이자율이 없어지게 되면 의미는 별로 없어질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이 이자가 사실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우리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막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게 대출 제도잖아요. 근데 대출 제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극심한 이자율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만 없어져도,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만 아니라 일단 그 학자금 대출 안에서는 이자만 없어져도 예,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자만 없어져도. 이게 예전에 처음 이 ICL, 그러니까 든든 학자금이 등장했을 때는 무슨 학생들 상대로 진짜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복리이자를 막 해버린다는, 복리이자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웬만한 사채, 물론 사채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무슨 사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채.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복리이지도 않고 그 퍼센테이지도 많이 낮아서 한 2.9%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금 이자가 한 2.9% 될걸요 아마. 근데 그럼 예금 이자 정도 막, 그러니까 뭐냐면 예금 이자로 따지니까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그 내가 갚아야 될 빚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2.9%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지? 29만 원인가? 1년에 2.9%니까 29만 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29만 원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계속해서 다른 그러니까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되게 많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한 곳으로 빚도 많이 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를 없애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나라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정책이 바뀌고 그 등록금액 자체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서 아예 이 대출에 대한 생각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정말 가장 큰 대안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대안이죠. 빚 없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 헌법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도 다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까 외국 사례도 보니까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대출해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라서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은 평등하게 다 받아야 된다라는 정서가 좀 깔려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중앙대 사건이나 카이스트 예전에 그 총장 사건이라든지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대학 교육 자체를 좀 너무 돈벌이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수리 씨는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저는 학자금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부러운 인생이야.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꾸준히 꼬박꼬박 돈을 내긴 했는데,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지 못해서 솔직히 체감이 엄청나게 잘 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체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등록금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등록금액 자체에 비싸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더 덧붙여서 대출 문제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출 문제에 대한 게 크게 뜨진 않아요. 사실 오히려 든든 학자금 그 제도 덕분에 대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다녔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처음 정보하죠. 근데 실제로 처음에 이제 이 제도 등장할 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어 와가지고, 그리고 실제 이걸 직접 쓰는 사람들의 고충도 수치가 보여주니까요. 점점 그 신용 불량자, 지금은 이제 신용 유의자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불량자는 좀 어감이 안 좋았나 봐요. 그거나. 어차피
예, 처음부터 그럼 불량자라고 하지 말든가 뭐. 내가 유의자야? 예, 아무튼 신용 유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수치로 보여지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아까 2006년도에는 신용불량자가 670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3,000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학생 등록금 자체도 많이 오르고 또 그 많이 오르는 대학생 그 등록금과 더불어서 대출제도 자체도 뭔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그 대안이 대안 같지도 않은 대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한 사람 대학생으로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통감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금액이라든지 이제 등록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소감 자체는 이거 하면서 더 무거워지는 거는 참 답답하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유난히 더 무거운 거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진짜 빨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 거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뀌려면은 근데 대학생들이 워낙에 지금 뭐 알바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보니까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기업에 관련된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이런 바쁘잖아요 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이 자기 문제니까 그 자기 문제는 자기가 직시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대학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것도 등록금 대출 제도를 바꿔내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바뀌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늘 소감은 뭐 아까 뭐 켈리 씨가 얘기했을 땐 뭐 되게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분위기 계속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분하고 조용하고 분위기, 우울하고 너무 막 방방 뜨면 안 될 것 같고 듣는 사람이 지루할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가 조언이 됐다. 이게 지금 사실 안녕 청춘이 내용이 항상 밝은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무리 그 생각해도 안녕 청춘이 그게 어감이 그거라니까요. 안녕 청춘 이런 거라서 안녕. 우리 좀 청춘. 발랄해야 돼요. 아니 그런 어감 아니에요. 안녕. 그 가는 안녕. 거잖아요. 바이 이거잖아. 네. 잘 가라.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 청춘 잘 가라. 네, 그런 내용은 맙소사.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밝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밝을 만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청춘은 밝잖아요. 근데 워낙에 근데 이제 웬만하면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방방 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소감 얘기를 하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감이 별로 없어. 아니 오늘 좋았어요. 되게 사실 뭐 듣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녹음기도 맞아. 우리 새로운 녹음기 녹음기가 바꿨어요. 와서 이게 더 좋대요. 완전 신세계야. 더 가볍고 짱짱한 녹음기가 와서 누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는. 그래서 녹음기도 새로 와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저번보다 좀 더 편하게 녹음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덜 흘리고 계셔. 아무튼 그랬고요. 아무튼 제 소감 좀 마무리를 지으면은 확실히 대안은 이 등록금 문제, 그러니까 등록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은 등록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액수가 낮아져야 된다. 뭐 대출 제도든 뭐 국가장학금 제도든 그리고 등록금액 자체 아무튼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등록금액 자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핵심에서도 더 핵심은 이제 그 등록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 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등록금액을 낮춰야 되냐 이런 부분으로 좀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등록금액 자체에 낮춰져야 된다는 핵심이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 내용 들어보면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편집이 잘 될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응. 아이고. 이게 좀 이상한 얘기 했던 거는 잘 편집을 해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복래 씨의 소감 따위는 듣지 않나요? 아, 저는 저번에는 기성예비에 대해 얘기했고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앞에서 얘기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등록금 액수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글도 읽어보고 신문 기사도 읽어보고 했는데, 거의 그러잖아요. 그 개인의 부담으로 등록금 부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가 결국 교육을 받는 그 수혜자니까 너네가 부담해라,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는 정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결국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고 이 경제를 나중에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럼 결국엔 모든 그 대학생들이 하는 경제적인 활동에서 그런 이익 같은 건 결국 국가가 받지 않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독일이나 영국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랑 이 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